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사실 저희가 잼버리 성공 엄청나게 기원하지 않았습니까? If you would like to say something unpleasant, please let us know. We will fix it. 사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현장이 빠른 속도로 안정되고 있다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I know Korea is very well organized, and this time it seems to be a mess. It seems to be chaotic. 상황이 굉장히 많이 개선돼서 아주 만족하지 못하다는 퍼센트는 지금 4% 정도라고 나타나고 있어서 청소년들은 굉장히 즐겁게 즐기고 있고 안의 상황은 아주 많이 개선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그거는 세계 연맹이 아마 공개할 수 있을 겁니다. 4%라고 했는데 인원이 몇 명인가요? 세계 연맹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세계 연맹이 저에게 4%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인용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기 상주하면서 화장실 청소도 직접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수경을 하면서 현장에서 진도지휘했다. 결국에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허둥지둥하면서 사건을 수습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나아진 게 뭐냐면요. 화장실이 조금 깨끗해졌어. 네. 물을 안 주다가 이제 생수 5병씩 대원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어. 냉방차를 찾아다니면서 거기 있는 대원들이 더위를 식히는 거다. 근데 그게 뭐가 나아졌는지, 그걸 나아졌다고 할 수가 있는지. 지금 총리가 가서 화장실 청소할 때냐. 화장실을 청소한다고 해서 역시 대한민국 총리 솔선수범 대단해. 이렇게 박수치는 국민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미리미리 저런 문제들이 없도록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근데 여태까지 정부에서 준비 부족을 인정을 잘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에서야 준비 부족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도 올 정기국회에 있을 국정감사에서는 잼버리 국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네. 전망도 정치권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 청소년들이 다 모이는 행사다 보니까 그렇죠. 자꾸 그 외신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그 영국 가디언 같은 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최근 수십 년 동안 글로벌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기획하면서 선진국들 사이에서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확립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일로 타격이 커지게 됐다. 불가피해졌다. 이제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취재 제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이 자유롭게 취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일부 구역만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거나 일종의 보도 통제를 당하고 있다. 이런 외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데 물론 이제 조직위 차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나치게 그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언론이 너무 자극적으로 취재를 해서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차원 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문제고 네. 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서는 폭염 대책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쉬쉬하도록 압력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AP통신 같은 경우는 예견된 인재가 아니냐 이런 비판 보도가 네. 줄지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잼버리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것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권 시절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영상까지 찍어서 홍보에 열중했으며 영역이 이루어진 것도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주도했던 일임을 잼버리 대회를 위해 지난 7년간 노력해왔습니다. 전 정부 5년, 그 이전 정부 1년, 현 정부 1년입니다. 여기에는 너희 실패, 나의 실패가 없습니다. 위기의 나라를 살렸던 금반지 정신으로 돌아가면 못 해낼 게 없습니다. 남 탓이 우리나라에는 혹시 통할지 모르지만 세계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실효적 대안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집행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유치 활동을 막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1년, 문재인 정부 5년, 그리고 윤석열 정부 1년.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이어달리기이지 그게 딱 끊어서 새로 다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어달리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역할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화장실, 샤워장, 예컨대 뭐 식사 문제, 폭염 대책 이런 것들은 윤석열 정부 때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캠프 시설 넣어야죠. 화장실 설치해야죠. 샤워 이런 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일단 석 달 안에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늘막이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냉풍기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내탁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눈꼴 사납죠. 한가한 노릇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지금 서로 내 탓, 당신들 책임 이렇게 서로 공격할 때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준비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맞아요. 예산도 무슨 뭐 1,000억 단위가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국민의힘과 뭐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권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저도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조직위원장이 5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현장에 상주를 하지 않아요. 그냥 서울에 있거나 세종시에 있거나. 그러면 조직위원회에 사무국이 있는데 그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항상 거기에 상주를 해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사무총장은 2020년 7월 달에 임명이 됐어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 네. 근데 그분이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관료 출신인데 그분이 주로 뭐를 했냐면 여성가족 관련 정책, 여성 권익 향상 이런 쪽에 계시던 분이거든요. 아, 조금 전문성이 좀 네. 그렇네. 근데 그런 분을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했다라는 것은 좀 실수가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사무총장이 예산, 인력,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반 시설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분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김현수 여가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년 8월 달과 10월 달에 여성가족부 상임위 회의나 국정감사 때 이원택 의원이 물어봤어요. 8월 달에는 뭘 물어봤냐면 배수시설, 화장실, 급수대 등 시설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네요. 네, 준비 상태가 상당히 문제될 수 있다. 그랬더니 작년 8월에 여가부 장관이 거의 다 완료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월 달에 국정감사 때 또 물어봅니다. 잼버리가 잘 진행될 것 같냐? 네. 물어보니까 김현숙 장관이 물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의원이 다시 물어봤죠. 나중에 역사가 장관님께 책임을 물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태풍, 폭염 대책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행사의 주관 장관으로서 책임을 면치 못한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에 방점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김현숙 장관이 적극적으로 할까? 이 행사를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은 국회 안에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최근까지는 좀 운영이 어떠냐 하도 싸운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김현숙 장관의 무능 속에 유기적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정치권 관계자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무부처 장관인 김현숙 장관이 거의 안 왔다는 겁니다. 현장에요? 예, 그래서 이원택 의원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두 번 온 것 같다. 예. 그러니까 현장 장악이 거의 안 된 상태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잼버리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이 관련 보도가 좀 나오는데 오늘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잼버리 굉장히... 유치하지도 않은 해외 가고 막 그랬더만요. 아니 그러니까요. 아유. 출장 지역이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파리 이런데요. 여기다 개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런던도 갔어요. 런던은 개최한 적이 있죠. 개최한 적이 있죠. 103년 전에. 그러니까 이게 좀 심각하고요. 근데 미국도 갔었어요. 실제로 잼버리가 열렸던 찰스턴에는 딱 이틀. 그리고 나머지 일정은 자유의 여신상 보고 뉴욕 보고 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외유성 출장 아니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한 번 갈 때마다 한 3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쓰기 때문에 무엇을 위한 잼버리 성공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한 출장이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라서 조금 철없이 지내서 정신 차려라고.
민주당의 혁신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글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혁신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대위가 필요하다라고 아, 비대위? 수십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철이 없고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혁신위원장에 임명이 돼가지고 네. 결국에는 본인의 말실수, 과거사 문제 때문에 민주당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당대표는 상당히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김은경 혁신위원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고위원 회의 때는 잼버리 윤석열 정권 탓 하면서 뭐 했냐 이런 식의 얘기만 하고 네. 본인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에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못 해요. 비겁한 모습이죠. 국민들은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거든요. 민주당 혁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은경 혁신위원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리스크와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비대위 말씀하셨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10월 사퇴설 아직도 유효합니까? 아니면 유효하죠. 유효합니다. 계속 유효합니까? 네, 유효합니다. 접은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왜 10월이냐라는 것과 네. 그리고 왜 김두관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네. 국감이 끝나고 이제 10월 말에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은 전당대회를 새로 열어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겠다. 근데 전당대회 열려면요. 자, 전당대회 엽시다라고 준비 땅 하고 끝날 때까지 한 2달 걸리거든요. 그게 12월 20일쯤 돼요. 그러니까 시점상으로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 김두관이냐. 김두관 의원에 대해서는 되게 각별하게 신뢰를 하고 있대요. 아, 이재명 대표가요? 네. 그래서 대선이 잘 끝나서 이재명 당시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재명 정권의 1호 국무총리를 김두관 의원을 시키겠다라는 사전 약속까지 했을 정도로 상당히 신뢰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을 차기 당대표로 밀면 본인이 뒤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김두관 의원을 밀려고 했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만 나오면 우리 장윤선 기자님은 짜증을 내시더니 안 좋아요. 짜증 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정보의 질과 내용을 볼 때 저는 늘 그 당사자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 김두관 의원도 당사자 확인을 통해서 아니라고 부인하고 했고요. 있죠. 예, 그리고 또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아니라고 하고 또 혹시 몰라서 비명계도 취재했는데 또 아니라고 하는데 오로지 장 소장님만. 알겠습니다. 10월이면 뭐 결론 나올 테니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은 함께 못한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네. 자, 여기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최수근 상병의 순직, 이 진상 규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사를 마쳤습니다. 근데 수사단장이 해임이 됐어요. 그 과정이 굉장히 의아한데 중요한 것은 먼저 수사 내용부터 일단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달 19일에 이제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 이제 해병대원들이 투입이 됐죠. 최수근 상병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물에 들어갔다가 수색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제대로 안전장비도 없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 아니냐 그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수사를 했는데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서 8명의 간부들의 과실이 있었다라는 건데 첫 번째 의혹은 실종자 수색 작업인지 몰랐다입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포치의 대대 이 해병대원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뭘 들고 갔는지 아십니까? 수해 현장에 삽을 들고 갔어요. 수해 복구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수해 복구하러 가는 걸로 다 알고 있었고 갑자기 바뀐 겁니다. 수중 탐색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구명조끼는 당연히 없었고요. 그러니까 수사단 조사 결과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차오른다라는 현장의 보고도 무시됐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 위험상을 알면서도 지시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군대는 장병들. 그렇죠.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네. 아픈데요. 다음은 어떤 의혹이 있습니까? 예. 해병대 이미지 관리가 목적, 언론에 어떻게 비춰지느냐, 특히 이제 방송 카메라에 아니면은 사진이 어떻게 찍히느냐 이런 거를 상당히 신경 쓴 정황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 실종자를 수색하면서요? 예. 간부들의 이제 단체 채팅방이 지금 공개가 됐어요. 거기에 사단장 지시사항이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얼룩무늬 스카프 총원 착용, 웃는 얼굴 표정 안 나오게 할 것. 육군이 지난주에 도보 정찰 위주로 실시해서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병대는 물속에 들어가서 실종자를 발견해야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아니, 해병대 특별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해병대 이미지가 거예요?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사실 오히려 이미지 실추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세 번째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안전보다 복장 통일이 중요 요건데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구명조끼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구명조끼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단장 지시사항으로 해병대가 빨간색 복장 통일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 상의를 입어야 되니까 구명조끼는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강물 수색을 앞두고 간부가 안전 재난 수칙에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물이 장화에 들어가면 보행할 수 없다라고 건의를 했어요. 우려가 섞인 건의를 했는데 이게 묵살됐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장화가 아니라 군화를 신었으면은 수영을 해가지고 살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화 안에 물이랑 진흙이 들어가면 그럼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아니 근데 군 자체 수사가 잘 된 것 같은데 왜 이 수사를 했던 수사단장이 갑자기 해임이 됐습니까? 이게 그냥 해임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 해임이 아니라 네. 상부 명령에 불복종했다. 그래서 항명죄로 지금 입건까지 된 상황입니다. 7월 30일 국방부 장관한테 수사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이제 결재를 해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결제가 끝났어요. 그래요. 국방부 장관이 네. 도장 찍었습니다. 이제 결재가 끝나면 예. 이거를 이제 경찰에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단은 경북 경찰청에 자료를 넘기려고 했고 이런 내용을 이제 브리핑, 언론 브리핑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고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7월 31일 날 언론 브리핑과 국회 보고 1시간 전에 이게 갑자기 돌연 취소가 된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수사단장한테 경찰에 자료를 넘기는 것을 뜻하는 이첩, 하지 마라, 보류하라라고 지시를 내린 거죠. 아니 이제 그 수사 끝났고 그러니까. 결재 받았고 그러면 경찰에 넘기면 되는 건데 그게 정해진 수순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왜 갑자기 보류 지시가 내려지냐 이게 이상한 대목입니다. 이상하죠. 이건 이미 보고된 사안이다. 그리고 국방부 차관이 나서서 장관 결재는 중간 결재다. 이게 최종 결재가 아니다라고 이제 질책을 했다라는 거예요. 장관이 예.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장관이 당연히 국방부 장관이 최고 책임자죠. 이거는 직권남용인데?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수사 결과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이거를 항명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직 해임을 하고 집단 항명 수배 혐의로 입건을 했어요. 그리고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압수수색까지.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직권남용 혐의 이거는 장관의 지시를 알고도 묵살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했습니다. 지금 경찰에 넘긴 이 수사 자료가 군사기밀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지금 그러면 이 수사를 했던 수사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사단장은 이미 장관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명령이다. 아까 전에 앞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결재가 거. 예. 이게 문서로 결재가 된 거니까. 갑자기 말로 전달해가지고 수정하라, 보류하라라고 하는 거는 따를 수 없다라고 해서 항명은 성립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의 과거 이력이 전해졌는데 네. 임 사단장이 소령 시절에 이명박 정부의 행정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고요. 같은 부서의 선임 행정관이 지금의 국방부 장관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비서관이 현재 국가안보실의 김태효 차장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이런 경험 때문에 1사단장을 지금 누군가가 지금 구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수사단에서 수사를 한 이 보고서가 대통령실까지 전달된 건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그 장병이 사망한 사건인데 누구를 비호하기 위해서 설마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 이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이 근무했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언론 보도로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의혹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그 의아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점들이 지금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 국방부 설명. 입장이 예. 뭡니까? 이첩을 하지 말라 한 이유가 그것이 현 상태로 이첩을 했을 경우
경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인에 대한 혐의 특정을 하지 말고 수사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들만 넘기는 것이 타당하겠다라는 우리 법무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법적인 추가 검토를 한 이후에 이첩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신 겁니다. 아니 그 김준일 대표님 예. 장관이 보고받을 때는 문제 없다고 사인까지 했고 수고했다고 수고했다는 말까지 했는데 아니 이제 와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인에 대한 혐의 특정하지 말라. 이거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부터 일단 좀 틀렸는데 국방부 훈령에는 군이 타기관에 이첩을 할 때는 범죄 혐의를 명확하게 적도록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 특정형 범죄 혐의를 적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대변인의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국방부에서 다시 입장을 냈습니다. 혐의 사실을 전부 삭제해야 된다. 처음에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혐의가 불명확한 경우에만 삭제를 해야 된다 입장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급 간부들한테도 과실치사를 적용하는 거가 이게 가능한 거냐 따져봐야 되니까 이거를 이첩하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럼 앞으로 진상규명은 어떻게 한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방부 조사본부에 다시 맡기는 방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많은 말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징계 조사자가 이제 조사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토만 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수사단에서 했던 거를 원점에서 더 다시 하겠다라는 건지 국방부가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니까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의아한 부분이 많거든요. 예.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저희 계속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성회 정치연구소 Y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수근 상병의 순직 수사 관련한 내용을 저희가 다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병대 수사단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한 것 같은데 뭐 압수수색의 항명에 뭐 이런저런 제목이 막 붙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네.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 때 최순실 이 국정농단에 대한 최초 폭로했던 박관천 경정 그 당시에 박관천이 경정. 예. 문서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 기소되어서 500일 정도 옥살이를 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루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고 한 달 정도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은 결국 다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굳이 윤석열 정부가 이럴 필요가 있는 문제인가? 최수근 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온 국민이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네. 관련된 한 점 의혹이 없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최 상병이 사망하게 됐던 그 과정에 군에서의 어떤 지시, 누가 문제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나와 있는 의혹들이 보다 분명하게 네. 그 사건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최고위원님도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BTS가 좀 이번에 마지막에 11일 날 공연이나 이런 거에 가능한지 한번 타진을 해봤습니다. 좀 나와가지고 많은 그런 꿈을 갖고 또 신비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에 왔던 청소년들한테 희망과 또 치유의 시간으로서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특히 제가 국방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국방부 또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제가 냈죠. 아미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평소와는 좀 다른 태도 취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주십시오. 자, 1조 7천 한번 가볼까요? 격차가 납니다. 금액이 네. 1조 7천억. 잘하셔야 됩니다. 진짜 부탁드릴게요. 참고로 성일정 의원의 발언은 국민의힘의 의견과 전혀 관계가 없네요. 대변인 발언이 야, 이거 손절 들어가네요.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손절입니까? 손절? 손절이 아니라 네.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 네. 당의 공식 입장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성일정 의원이 워낙이나 또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조 7천억 원은 성일정 의원의 발언인데요. BTS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 BTS의 진심인 성일정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 21대 국회 연이어서 계속 주장을 합니다. 빌보드에서 우승하게 되면 1조 7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 병역 특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던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BTS의 진심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이 K-팝 콘서트에서 BTS가 함께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개인의 희망과 바람을 쏟아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국민의힘의 의견과는 그거 왜 두 번이나 강조해요? 1조 7천억. 1조 7천억이라고 해서 그 하필이면 그것도 양평고속도로 그 사업 비용이랑 같아서 그거 어떻게 연결시키려나 했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네. 가장 강한 군대 중에 하나라고 아미! 하죠. BTS 아미에 우리 성일종 의원이 이걸 던졌습니다. 뮤직큐! 다이너마이트. 엄청난 다이너마이트를 던진 다이너마이트. 거죠. 그럼 7,600원은 뭐냐? 지금 제이홉하고 진하고 두 명의 멤버가 지금 군대에 가 있죠. 한 사람은 상병, 한 사람은 일병입니다. 두 사람 다 연애사병으로 복무하지 않고 있고요. 신병 교육대 조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86년 당시에 상병 월급이 4,000원. 그다음에 일병 월급이 3,600원. 그래서 지금 성일종 의원은 한 7,600원 정도면 둘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어려운 거 있나? 나 국방위원이야. 내가 전화 한 통하면 뭐 국방부 장관이랑 니네 사단장 다 통화돼. 요 비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걱정은요. 회사가 걱정인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들어줘야 되나? 막 고민을 지금 하이브가 하고 있거든요. 휴가가 또 지금 부대 입대를 앞두고 있어요. 네. 결정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미 분들이 진짜 화가 좀 많이 났던데 요거 조금 달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성일종 의원이 전화가 왔는데 아무는 내 진심을 알지 않냐. BTS를 향한. 그 성일종 의원이 아마 하고 싶었던 건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 전화 한 통이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가 아니라 지금 이제 군에 가 있는 두 명의 멤버들 때문에 당장 모여서 완전체로 공연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함께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지 않겠냐는 본인의 아마 그 뜻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적극적인 의견보다는 내부에서 조율해서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잼버리가 잘 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론은 아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실래요? 세 번째 강조가 국민의힘의 당론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초기 시절에 이 방시혁 대표랑 같이 앉아서 무대를 프레임별로 나눠서 보면서 네 손이 여기로 올라갔다 내 손이 내려갔다 이런 것까지 다 맞춰서 칼 군무가 BTS의 상징이었는데 피땀 눈물. 정치인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모여서 다 하던 노래인데 한 곡 좀 부르면 안 되나? 이런 접근은 안 된다는 겁니다. 노래방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성일종 의원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만 자기가 직접 여기저기 다 확인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화 받는 사람들의 그 긴장도 생각해 보시면요. 성일종 의원이 조금 더 무겁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1년 전부터 폭염, 태풍, 이거 큰일 난다, 문제 제기를 할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 뭐 이렇게 주무부처 장관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좀 미리 좀 준비를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깐 접어둘까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또 협력해서 하는 과정 속에 전북의 얘기를 하게 되는 순간 그럼 국민의힘이 민주당 탓하는 거야? 여가부나 중앙정부 얘기를 또 하게 되면 민주당이 조직위원장 공동으로 김윤덕 의원도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중앙정부만 탓하는 거야라는 탓 공방이 되지 않습니까? 공방이라고 하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억울한 게 저희가 이게 뭐가 문제냐고 물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다 준비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다 문재인 정부 때 한 거라고. 근데 정작 대통령은 잼버리에 올라가셔서 문재인 대통령 얘기 입에도 꺼내지 않던데요. 개영식이에요? 개영식 때 올라가서 참 저는 숟가락 하나만 얹었을 뿐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 하신 겁니다. 라고 했으면 지금 대통령이 막 욕해내야 할 말이 없죠. 그때는 본인 공으로 다 돌리고 이제 와서 갑자기 또 문재인 정부가 어쨌느니 지금 보수 유튜버들 뭐라고 제목 붙이는지 아십니까? 끔찍합니다. 전라도 잼버리. 이것이 무슨 특정 지역의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냐 이런 말을 만들고 이런 프레임들을 정치인이 가져와서 쓱쓱 지금 이제 꺼내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전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로 쓴 예산이 전체 예산의 70%인데 30%를 쓴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을 얼마나 돌리시려고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지 곧 수사가 시작되겠죠. 압수수색 많이 해서 또 많은 법인들 찾으시고 카르텔 많이 깨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마디만 짧게 얘기를 좀 드리자면 탓 공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싸운 거 아니죠? 그럼요. 이게 전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잼버리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과정에 어려움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휴가 다 반납하고 만약에 서울로 올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서울시가 거의 비상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들 탓공방 여기 대해서 내가 뭘 하고 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자신들의 역할을 가지고 마지막 기간 최선을 다한 모습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75세 총리가 화장실 청소까지 하면서 대회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이 안 빠져가지고 가는 길에 I'm just checking whether everything is going perfectly. I'm a graduate of Harvard. Really? Yes. I'm a Prime Minister of Korea. I'd like to see whether everything is okay for you. Thank you. Bye-bye. Are you the president? I'm a Prime Minister. 밑에 대비? I don't have one. Can I give you? It's yours. Really? Okay. No. 수습은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장 가서 직접 변기도 한번 닦으시고 어떻게 지는지도 물어보고 이런 거 할 때인가요? 지금 이 일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업무 조율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일을 떠밀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덕수 총리께서 팔 걷어붙이고 회의를 소집해야죠. 특별법에선 국무총리 저에게 전권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말 들으세요. 예산 이렇게 배분하고 이 부분은 여가부 장관, 이 부분 누구 이렇게 책임지고 집행하십시오. 여기다 토달지 마시고 무조건 오늘 안에 해결해서 우리 4만 명 청소년들이 좀 즐겁게 야영하다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회의를 주재를 해야 될 때죠. 사진 찍어서 화장실도 닦고 계시고 어쩌라는 겁니까 저한테. 그거 좀 그럴 시간이 있어요? 저기 가서 저러고 있을 시간이?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컨틴전시 플랜을 말한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건 왜요 또? 그러니까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말도 이렇게 오랜만에 써야 돼요. 그냥 긴급 대책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컨틴전시 플랜이 그럼 이번 조직에 없었냐? 다 분야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태풍일 때, 폭염일 때, 바람이 많이 불 때 이런 모든 분야들을 정해놓고 그런 분야에서 강도에 따라서도 전부 다 정해놨어요. 3단계가 오게 되면 인원들을 8개 도시로 옮긴다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던 비상대책이 있었다고. 근데 그건 왜 그대로 안 했습니까? 대통령이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었으니까. 야, 그러지 말고 그거 가만히 있어봐. 지금 다들 좀 지루해하지 않아? 한번 공연을 하지 그래. 전주에서 할까? 전주 안 좋아? 상암으로 가지 그래. 이런 걸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 죄송한데 추측성 재현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사실상 11일 공연 때까지 그냥 각자 전국의 호텔 숙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나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뭐 준비한다고 하니까요. 네. 이제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들은 전혀 일말의 근거가 없는 추측성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 대한 결정들에 대해서도 폄훼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기 퇴영을 결정했는데 퇴영을 하더라도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기간 동안 좋은 추억과 기억들을 쌓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정부의 역할일 겁니다. 여기 서울시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협력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노력을 해왔던 것이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태풍이 옵니다. 기존에 있었던 방호소를 전부 대피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기에서 실질적인 잼버리 활동을 더 이어가는 데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노정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과 함께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 대한 결정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면들도 있지만 잼버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일에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5년 동안 만들었던 매뉴얼 자체도 세계연맹과 교류 속에서 만들어 놨던 내용들을 지금에 와서 며칠간의 회의를 거쳐서 아이디어로 뒤집는 것 자체가 잼버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불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낼 때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플랜대로 잘 진행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자체 부서께서 샤워실을 들어갔는데 거기 어떤 남자의 인기척을 느껴가지고 경위 조치나 강제 추방을 원했지만 아직 오늘 현재까지도 어떠한 저희도 지금 아주 경미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굉장히 경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 대원이 지금 알아두었어. 우리가 다른 걸 요구했어. 정부당 성례 같이 도달하고 있어 지금도. 이번 잼버리 사태가 부산 엑스포 같은 국제 행사에 미치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우려가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지금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고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거여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조기 철수를 두고 이건 중단이 아니라 외연 확장이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대한민국 위기 대응 능력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청소년 담당에 대한 주무부처의 장관이기 때문에 이번 잼버리 대회를 총괄적으로 준비해 왔고 네. 하지만 지금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얘기들 때문에 결국 구설수에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네. 더 낮은 자세로 여기에 대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장관의 발언이 또 다른 구설수가 되고 있는 측면들은 네. 마지막 순간까지 지양해야 된다.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수습을 하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수습을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앞에 만든 엉망진창이거든요. 작년에도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경고하고 김현숙 장관이 걱정 마시라 다 잘 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일이 이렇게 진행된 거 아닙니까? 장관님은 너무 지금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가부 폐지론이 다시 부상하는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여가부가 없었다면 잼버리가 더 잘 됐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지금 여가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뭐 여가부에 대한 얘기들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곧 도래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지금 시점은 아니다. 적어도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네. 있도록 힘을 좀 보탤 때다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아니 성공에 대한 염원이 막 느껴져서 좀 뭉클하네요. 150개가 넘는 국가들이 참여해 있고 그렇죠. 3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저는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울컥했던 게 내가 이렇게 쿠키를 구워가면서 정말 팔아갖고 네. 그 돈을 조금씩 모아서 꿈을 갖고 왔는데 맞습니다. 따지고 책임 소재 묻고 할 시간에 뭐라도 더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저희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정치권 공직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에 하태경 의원은 문제 해결할 생각은 없고 또 코인을 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발언을 좋아하는 그치 여가부 폐지해야지라는 여론에 틈타 오르는 겁니다. 아니 여성가족부가 자기를 못했을 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작년 여름에 물 안 빠지는 거 보면 대통령이 여가부 장관 불러다가 이거 물 빼요 못 빼요? 다음 달에 비 온다고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다음 달에 비 왔는데 물이 또 안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여가부 장관을 경질할 수 있죠. 당신 업무 능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시킨 일 못하니까 그만두고 나가세요.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대통령은 지금 여가부를 해체하겠다고 마음이 떠난 곳이었잖아요. 미안한데 나는 여가부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일단 해체할 조직이고 당신들에게 이런 큰 잼버리 행사 못 맡기겠습니다. 자, 비켜나시고 이 자리를 이상민 장관 이제부터 주무부처로 맡아서 내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시고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통해서 이 모든 업무들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사실 오늘 재연에 상당히 좀 진심이신. 아니 근데 혹시 장래희망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연기를 많이 하시네. 비슷해요? 너무 과해요. 재연의 진심. 알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움직이면 되는 문제지. 이거를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달라질 게 있냐고요. 그래도 이 건에 대해서는 두 분 의견 일치 봐서 그래도 다행이다 싶네요. 책임 소재는 잘 마무리된 다음에 따지는 걸로 하고요. 지난주에 저는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파도를 탔습니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후쿠시마 바다를 생각했어요.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합니다. 이재명 특검, 김건희 조사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보다 더 중요합니까? 국회는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국회는 이재명 특검 찬성 반대, 김건희 이야기하는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 사회의 약자들보다도 그렇게 죽을 만큼 중요합니까? 좀 보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왜요?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 이슈는 누가 뭐래도 정쟁의 한복판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같이 거친 언어들이 쏟아지고 정치적인 찬반들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고 꼭 이 정치권 한복판에 이렇게 이 아이까지 데리고 나와서 행사를 했었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된다면 저도 이제 아이가 셋이어서 우리 막내랑 첫째 이 사이에 있는 정도의 나이로 보이는데 정말 어린아이거든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메시지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메시지가 적어도 정당이라고 하는 틀 내에서 같이 얽혀서 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학교에서도 할 수가 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건데 저런 카메라 한복판에 저 아이가 함께 있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정근영 활동가 17세라고 하시는데 만 나이겠죠. 하여튼 어쨌거나 국회가 이재명 특검 찬성 반대 김건희 이야기하는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이 일침은 정말 전 새겨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란 원래 본인들의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 어려운 분들 포함해서 이분들을 위한 어떤 정당을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시간에 다른 정당으로 시간을 빼앗기고 이것으로 청소년들의 항의를 받았다는 점 부끄럽게 생각하고 고쳐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멋진 토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상황을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화면을 보시면 수도권 공무원 수천 명이 잼버리에 매달리는 게 맞는 거냐? 태풍 대비로 손이 부족해서 난린데 잼버리가 국가적 재난이냐? 공무원들 사이에서. 네, 불만 폭주하고 있죠. 김용남 의원님 비장한 표정이신데. 불만이 많은 건 전 100% 공감합니다. 좀 황당하죠. 갑자기 그런 지시가 내려오면. 근데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일단 마무리는 잘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책임 소재는 철저하게 한번 따져봐야죠. 네. 예산 사용이 적절했느냐, 이렇게 난맥상이 이루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따질 건 따지는 건데 일단 급한 불은 좀 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힘을 모을 때다. 아니 뭐 저 원인과 책임 규명을 사후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에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잼버리 대회의 취지나 성격이라는 게 그 주최국의 스카우트 연맹, 또 세계 스카우트 연맹, 그리고 행사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서 원래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는 이게 마치 무슨 국가적 위신의 문제가 돼버려가지고 국력을 총동원하는 상황이 됐어요. 네. 마치 무슨 전시동원 체제를 발동하듯이 공무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40여 개 공공기관에 한 1000여 명의 인력을 차출해달라. 이런 지침이 하달이 됐고 거기다 뭐 기업 민간까지 나서가지고 심지어 지금 여당의 정책위 의장은 IMF 당시에 근모으기 정신으로 돌아가자라는 진짜 황당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잼버리 대회의 취지나 정신을 정부가 오히려 훼손시키고 있다. 자신들의 실책을 만회하려고. 곳곳에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해가지고 무료 관광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잼버리 대회를 운영하는 게 물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인상을 가급적 좋게 가지고 찾아온 손님들이 가도록 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해야 되는데 지나치다. 그리고 마치 이게 무슨 국가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 국민은 부속품이 아니라 주권자예요. 근데 국민을 부속품처럼 여기고 마구 징발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연예인, 스포츠인, 뭐 공무원들 마구 징발하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잼버리 특별법이라든가 올림픽 특별법 이런 걸 만들어서 그걸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고 또 폭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상 상황을 대비한 비상 대체 계획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구멍가게 같은 작은 회사도 비상 대체 계획을 어디 워크숍하면 하거든요. 그죠? 컨티전시 플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 것은 그 비상 대체 계획을 수립을 안 했거나 아니면 수립을 했는데 그 내용하고 달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위헌 위법이 되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거 전부 다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죄나 직권남용죄 전부 그 소지가 생기고 회사 같은 민간 같은 경우는 배임이라든가 엉망진창이 돼요. 이거 혼란을 수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되면은 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가적 차원에서 실패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든 공무원들이 여기에 총체적으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선언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책임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실패한 건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부족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 우리 국민 그 국가적 위상이 있고 위신이 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과정을 겪었으면 조금 이해를 했을 거예요. 아니 개인도 뭔가 양해를 구할 때 excuse me 하잖아요. 이런 거 없이 지금 전시 상황입니까? 비상계엄
계엄 상황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본인들이 스스로 이 정권의 성격을 독재 성격에 준한다. 전체주의 정권이다. 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두 분 다 이제 징발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그래도 자발적 참여를 약간 좀 강조하는 모양새처럼 보이던데. 그거는 어떻게 그 차이가 이제 있는 예를 거죠? 들어서 이런 거예요. 휴가 중이거나 다른 네.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한테 여기 나와라. 그건 징발이죠. 비상시에는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어느 대학에 기숙사 쓸 수도 있다. 네. 어느 회사에 뭐가 필요할 수도 있다. 어느 구청에 공무원들이 몇 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그것은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예비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빼놓을 거거든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안 빼놓은 상태에서 비상대책계획하고 뭔가 다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법적 근거가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전에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앙정부가 끼어들면서 그것도 무슨 계획적으로 끼어든 게 아니고 끼어들면서 전국의 지자체에게 관광을 시키라고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 컨틴전스 플랜 아니거든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리스트도 없이. 네. 오늘 저녁에 한 800명 내려가니까 숙소나 준비해달라. 그럼 대학에서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네. 일손도 없는데 방학해가지고. 그럼 지금부터 그 대응 부실에 대한 아니, 오늘 구체적 대학 이야기를 좀 총장님께서 한번 그런 내용을 쓰셨잖아요. 네, 페이스북에다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조직위가 입국하지도 않은 나라의 대원들을 배정을 해서 식사를 다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입국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식사도 다 버리고 허탕을 치는 이런 일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일부 대원들이 숙소조차 배정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좀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대응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1차적인 책임은 스카우트 연맹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입국 여부는 스카우트 연맹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걸 취합해서 조직위에서 명단을 만들었을 거고 그게 이제 행안부나 아니면 다른 데 협조를 요구하는 기관에 보내졌을 텐데 제가 보기엔 추후에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가장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 데는 전북도하고 여가부하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작년 연말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진 단체장 협의회와 행안부 장관 등이 참석한 송년회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게 잼버리 준비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거의 요구하는 금액 전액을 다 지원해 줬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예산 사용을 나중에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2018년에 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져요. 지원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거든요.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있어요. 요 조직위원회와 지원위원회 그다음에 옆에서 이것을 실무를 책임질 수 있는 스카우트 연맹이 있죠. 자, 그런데 요렇게 돼갖고 여기서 요 구조가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누가 끼어들었냐면 중앙정부가 확 끼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럼 이 공무원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야, 중앙에서 직접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니 조직위원회도 이제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도 대통령이 끼어드는데 대통령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 구조를 뒤죽박죽 만든 거는 문제가 있어도 요 구조 안에서 계속 움직여야 돼요. 이게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들어오면서 지금 대응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대응 보시는 거죠? 부실이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보세요. 국무총리가 그러면 국무총리는 지방정부예요. 그러면 그건 말씀이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국무총리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12번째 국무조정실장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부처 업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장이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총괄 책임이 국무총리이고 그럼 국무총리를 통해서 계속 이 일을 해야 돼요. 대통령이 직접 끼어들고 하면서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보고를 받는 사람이 국무총리예요. 네. 그러니까 네. 국무총리가 가장 위에 총책임자예요. 이 사안에서는 중앙정부가 1차적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적 책임은 당연히 전라북도예요. 그건 뭐 전라북도가 여기 이 문제에서 어떻게 책임 면합니까? 그렇죠. 절대 실무적 책임, 네, 최종 네.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중앙정부가 최종 책임이 있고 이러면 대통령이 끼어들든 뭘 했든 책임지고 하면 돼요. 아까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누가 체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이걸 만약에 전라북도가 체크를 제대로 안 했다 혹은 스카우트에서 제대로 체크 안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 번 더 다시 체크하고 그것을 다 확인하는 거는 그럼 최종 책임자는 그러면 하면 그냥 보고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뷔페 얘기하셨죠. 뷔페도 준비해놓고 숙소도 다 준비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들어가 투입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누가 냅니까 이거를? 이 대학은 돈을 썼는데 청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누군가가 책임져야 돼요. 이게 모두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괜히 들어갔다가 나중에 엄청난 손해배상이나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선 집행하고 예비비로 사후 보전하겠다. 문제는 이게 과연 예비비 집행의 근거가 되느냐.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논란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들 같은 경우나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 오더가 오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예비비를 동원해가지고 전국의 8개 지방자치단체로 분산시켜서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따르게 될 겁니다. 네. 이게 법적 근거가 좀 부실하거든요. 지금 이게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긴급 명령이나 이런 건데 이건 전쟁이라든가 이런 경우예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요. 아까 그 비상대책 계획을 갖다가 대통령이 급하게 중앙부처 장관들 다 모여가지고 빨리 만들어서 했었어야 되는데 밤을 새서라도 엊그저께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 다음 주제가 또 있어가지고요. 국힘당이 무기력하게 흘러가니까 윤 대통령도 국힘당하고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신당이라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말을 얼핏 내가 전해드렸다고요.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다 함께 마음 모아서 성공시켜 보십시다. 네, 여기 나와 계신 네 분 최대 관심사예요. 예. 총선 앞두고 전 현직 대통령 이름도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하나씩 좀 좁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져 있는 심평 변호사가 국민의힘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전멸하겠더라. 전멸이라는 단어가 이런 나왔어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러자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에서 매우 불쾌감을 표현했고 사과까지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뭐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보기엔 일단 심평 변호사는 뭐 멘토로는 앞으로는 절대 언급되는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는 아무튼 정치적 멘토는 아닙니까? 아닌 게 벌써 한참 됐죠. 요건 아니군요. 아닌 상태가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었고 그리고 여론조사는 저는 이 정도 왁자지껄 시끄러워지면 결과가 일부 돌아야 되거든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조금씩 새 의원님이 나오죠. 중심에서 결과가. 너무 멀어진 건 아닐까요? 아니 그래도 저는 바짝 귀는 갖다 대고 있는데 안 들려요. 안 그래서 들려요? 정말로 이렇게 수도권 전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가 대단히 의문시 됩니다. 다만 수도권 전멸론 좀 뭐 극단적으로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정당은 총선 때가 인재 영입에 가장 좋은 혹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몇 번에 걸친 총선에서 인재 영입이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2017년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당의 리더십이 계속 흔들리고 뭐 비대위도 되고 당대표도 계속 임기 전에 사퇴하고 쫓겨나고 이러면서 제대로 인재 수혈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물난 이건 뭐 저는 팩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관련 보도는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 지적이고. 수도권 위기는 맞다. 위기는 맞죠. 근데 여론조사가 실시됐는지는 대단히 의문이다. 의문이다. 근데 이제 저 심평 변호사 말씀을 좀 들어봤더니 팩트하고 픽션하고 좀 이렇게 섞인 것 같아요. 양 연구원은 끊임없이 여론조사를 합니다. 급할 때는 오전에도 돌리고 오후에도 돌리고 그래요. 과장을 냈지만 여론조사는 한 것 같아요. 했는데 위기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전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전멸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전멸이냐. 두 번째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을 차고 나와서 신당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구상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정권 초반기에요. 근데 지금은 그 얘기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기도 앞뒤로 뭐 좀 섞여 있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을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차고 나서 신당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팽당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탈당을 했고 신당 만들 가능성은 좀 있어요. 전멸론이냐 위기론이냐 그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네.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가 아니라면 이분의 발언을 지금 우리가 이런 데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직자도 아니고. 아, 이거 뭐 그만하죠, 그러면 이 얘기는. 네. 왜냐하면 뭐 존재감 부각을 위해서 일부러 막 말을 그냥 뭐 섞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네. 국힘의 상황이 어떤지 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내년에 총선은 성격이 뭐냐? 어쨌든 중간 평가거든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뭐 내각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보다는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평가의 호불호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 중간 평가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걸로 보면. 근데 이제 다만 국민의힘에서 믿는 건 뭐 같으냐 하면 여기에서 부정평가하는 층 중에서 중도층이 있는데 이 중도층이 민주당도 안 찍을 것이다. 네. 그래서 투표율이 낮을 것이다. 이걸 아마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왜냐하면 긍정평가가 높아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아, 이거는 어차피 긍정평가는 높아지기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 중도층, 부정평가에서 중도층이 투표장 안 나오게끔 뭔가 정치에 대한 혐오를 계속 부추기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것도 제가 느낀 뇌피셜이에요. 아니 무슨 혐오를 부추겨요. 이건 뇌피셜이에요. 심평 제가 보기엔. 변호사의 얘기가 네네네. 얼마나 근거가 있냐 맞냐 틀리냐 이거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네. 신당을 창당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완벽히 장악돼 있는데 뭐로 신당을 창당합니까? 4%짜리 지지율 후보를 당대표로 만드는 지금 상황인데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하는 건 정계 개편인데 정계 개편은 대통령 지지율이 월등할 때 하는 겁니다. 힘이 있을 때 대통령이. 윤 대통령은 그런 힘이 지금 없다고 보고 다만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상황에 만족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천에 깊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총선을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으로는 안 된다. 수도권에 인물 없다. 아니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 상황을 손 놓고 보고만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총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끌고 가야 되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 경쟁력 있는 인물들을 공천하는데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국민의힘이 더 뒤숭숭하게 생겼어요.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네, 그런 것들. 대통령실이 공천에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시나리오구나. 그 시그널이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아니, 그렇게 해석되는 게 맞죠. 그 부분이 뭐 지금까지 쭉 전당대회라든가 이런 걸 지켜봤을 때 그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악순환이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낮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부정평가가 높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여당을 대통령이 지나치게 장악하는 과정에서 중도 성향의 기존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이 현상이. 그런데 계속 그렇게 더 심하게 하면 그것은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또 민주당 얘기를 잠깐 민주당 얘기도 해야 해보면 됩니다.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월 25일에 양산으로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을 초대해서 내년 총선 수도권 민심 대책을 논의할 거다. 이게 상당히 구체적인 네.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뭐 친문 중심으로 정치 세력화한다 뭐 이런 뉘앙스였는데요. 소집이라는 단어.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면은 네네. 재임 중에도 안 하시던 분이 이런 거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문 대통령은 재임 중에도 정치에 적극적인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물론 여당이 알아서 한 측면은 있죠. 문 대통령의 성향상 퇴임하셔가지고 본인을 그 서포트했던 참모들을 모아가지고 당내 정치 세력화를 시도한다.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때문에 저거는 오버일 가능성이 높고요. 친목도 뭐. 문 대통령은 지금 총선이나 당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본인한테 관심이 많으세요. 저런 건 가능성이 없다.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엔 뭐 이재명 대표의 사퇴설 내지는 이제 민주당의 리더십 공백 상태가 오면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주주는 누구일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대 주주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요? 네. 그렇게 되면 문 대통령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정치인들이 당연히 모이지 않겠어요? 총선을 앞두고. 그 영향력을 지렛대로 쓰고자 하는 친문 정치인들의
관심이나 문제의식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 대통령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래도 자리 만들어서 모시면. 저는 이렇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런 식으로 마치 이렇게 대통령 했던 사람, 대통령 하는 사람,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 전부 그런 어떤 수장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합집사는 이 형태가 굉장히 전근대적이다. 제가 문 대통령이면 저는 그냥 이재명 대표, 당대표도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만나겠어요. 이런 게 그렇게 보기 좋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짧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정확한 것처럼 썼거든요. 사실 무근입니다. 그렇지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봉주 아주 단언을 하시는데. 네. 예. 아무튼 뭐 네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요즘에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시던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네. 말 많고 탈 많았던 잼버리 관리 대응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스카웃이 영구에서 시작합니다. 네. 1900년도 초에 육군 충장 로버트 파월이라는 사람이 8월 달에 여름 휴가를 야영을 합니다. 자연과 함께 봉사정신, 용기, 리더십을 가르치게 하고 그러니까 자연이 항상 변화무쌍하니까 be prepared. 준비해라는 거야. 준비해라. 발음 좋네요. 발음이. 미국 생활 10년 했어요. be prepared인데 사실 요번에 우리 새만금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be prepared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게 사실. 그거 좀 아쉬웠죠. 예, 우리 네. 대한민국이 G10 국가에 들어갈 정도의 역량인데 너무 안타깝고요. 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부실 준비에 대해서 우려 제기가 있었는데 항상 답변이 정부 측 답변이 잘 되고 있다. 네. 대책 마련했다. 컨틴전시 플랜 새만금에서 철수해서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좀 미흡한 면도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잘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결론을 너무 이상하게 내시는데? 너무 아름다운 마무리. 미흡한 점은 있지만 네네.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요? 잼버리 성공의 골든타임을 BTS를 출연시켜서 그 만회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그분들은 국방의 힘을 다하는 거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솜씨나 자질이나 그런 예능을 이렇게 강제로 동원하려고 하는지 경영국가와 다를 바 없는 참으로 기가 막힌 사태가 지금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범계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민주당 정부였었을 때 유엔도 데리고 가고 백악관도 데려가고 온갖 다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국가가 힘들고 또 외국에 청소년 손님들이 43,000명 정도 와 있으니까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잘 마무리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못 들으셨을까 봐 다시 한번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송일정 의원이 박범계 의원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왜 화를 내고? 아니. 민주당 정부 때 BTS 온갖 데 다 데리고 다니지 않았느냐.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문제 삼은 것은 BTS 멤버 중에 전부는 아니고 두 분이 입영돼 있는데 국방부 소속이죠. 그러나 국방부 소속이라고 해서 그건 국방의 의무를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 그분들의 재능을 전부 다 국가가 마음대로 활용하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네. 반성을 하라고 그러니까 반성은 안 하고 다시 가짜 뉴스를 끌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성일종 의원께서 네. 미국 백악관에 BTS 간 거. 그거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초청했던 일이고 네. 유엔에 문재인 대통령이 BTS 멤버 그때 함께 간 것도 유엔에 초청해 간 것이지 대한민국 군대와 국방부를 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팩트가 다 틀려요. 다 전국에 지금 이렇게 분산시켰잖아요. 그런데 예멘과 시리아라는 두 나라는 아예 오지도 않았는데 그 분산하는 멤버 숙소 배정에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홍콩은 이미 출국해서 없는데 네. 역시 마찬가지로 그 숙소 배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렸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위기론으로 이번 주 뒤숭숭합니다. 소신의 아이콘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 위기론 쐐기를 박았습니다. 수도권 위기론은 현실이다. 첫째, 존재감이 없고 둘째, 책임감이 없다. 당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일가를. 당대표 존재감 없다. 너무 좀 아프게 때리신 거 아닙니까? 위기감이 없는 게 진짜 위기입니다. 저는 이제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하루에 수백 명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정말 위기다. 그런데 여론조사 보면 들쭉날쭉합니다. 네.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조국 사태, 우리 박범계 의원님 잘 아시는 조국 사태 문장 많이 났어. 근데 황교안 대표 지도부 미래통합당에서 조국 사태 때문에 이길 거라고 봤어. 그런데 딱 결과를 보니까 완패했죠. 지역구 253석 중에 우리가 83석 얻었어요. 민주당이 160석 이상을 얻었어요. 수도권에 121석 있습니다. 서울이 49석 있는데 49석 중에 민주당이 41석을 얻었어요. 경기도 59석 중에 또 51석 얻고 인천 13개 의석 중에 11개를 얻었어. 뭐 민주당 지도부 여러 가지 뭐 내용 상태도 있습니다만은 네. 이재명 대표나 그 밑에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 뭐 고민정, 박찬 최고위원 저는 수도권 의원이라.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를 다 잘 아는 의원들이에요. 그런데 네, 우리 당을 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당에 있는 당 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장 수도권 선거를 전혀 치러본 경험이 없는 분들. 전국 단위 선거에 공천을 해본 적도 없고 선거를 치러본 적이 없어요. 공천받는 지역이 텃밭 지역이라.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십시오. 긍정, 부정 봤을 때 부정이 긍정에 비해서 20% 이상이고 어느 당을 찍을 거냐 보면은 민주당을 찍겠다는 게 높아요. 이게 위기 아니면 뭐가 위기입니까? 그런데 위기를 위기조차 못 느끼는 게 우리 당의 새만금 스카우트 데이에서 계속해서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대책 마련했다. 여가부 장관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당도 수도권 선거 걱정하지 마라.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일종의 대자비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지도부가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도 기분은 안 좋겠죠. 그래도 기분 안 좋겠죠가 아니라 소신의 아이콘답게 네. 굉장히 이제 뼈를 때리는. 아이고. 예, 뼈를 가르는. 근데 이런 분이 무서운 분이에요. 자성의 목소리를 먼저 내는 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네. 상당히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고 텃밭에서 주로 선거하신 분들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윤핵관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쉽게 당선될 수 있는 곳에서 다선 의원들이 됐으니까 정말 수도권 선거가 얼마나 어려운 선거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다. 네. 제가 국민의힘을 걱정할 일은 알겠습니다. 아니지만 윤상현 의원님 진단이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 8번 정도의 선거 중에서 우리가 인 것은 단 2번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민주당의 승리로 됐습니다. 이 수도권 민심이라는 게 우리 당에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뭐 몇몇 지도부가 뭐 노력하면 될 것처럼 뭐 인물만 잘 고르면 될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 부분적인 시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상현 의원이 지도부의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뭐 싸움 붙이려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추기지 마세요. 네, 재선의 이양수 의원이 아니 국민의힘 수도권에 상승 어려웠는데 4선의 윤상희 의원 왜 자꾸 지도부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시냐 이렇게 한마디 한 겁니다. 원래 우리 이양수 의원도 합리적인 분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 원내수석이라는 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이제 완장을 차고 지도부를 위해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당과 정부에 대한 충정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당과 정부를 흠집낼 생각, 당 대표 흠집 생각 전혀 없다라는.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냐가 그러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 이런 의식이 대단히 위험한 거고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당의 미래가 없습니다. 결국 그걸 책임지라고 있는 게 당 대표고 원내 대표거든요.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는 대표 경선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당 지지도 60% 만들겠다. 호언장담해서. 지금 지지도가 당 지지도 얼마예요? 30몇 %죠. 그 왜 이런 모습이냐. 당이 대통령실에 너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결국은 내년 총선 당이 치르는 거다. 안 그렇습니까? 당이 치르는 거예요. 당이 전면에 나설 수가 밖에 없어. 그러면 당이 대통령실하고 어느 정도 짜고 치는 고섭을 하든지 간에 서로 당이 대통령실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끌려가고 제대로 몫을 못 낸다. 대통령실에 비서실장 수석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대통령한테 바른 말씀하기가 괜찮겠냐. 대단히 어려우실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관들은 어떻습니까? 장관들 함부로 뭐 쓴소리 하겠습니까? 바른 소리 못하죠. 민심의 과감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당 대표입니다. 그게 당 대표가 그런 말씀도 전하고 또 야당하고도 솔직히 대화를 해 나가야죠. 이재명 대표하고도 정책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결국 집권 여당의 기대감, 국민들의 어떤 존재감, 기대감이 커지는 거다. 사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전부 암 환자들입니다. 암 환자.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암이요 두루두루 많이 퍼져 있고요.
근데 작은 암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암이 큰 덩어리가 2-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암 치료하면 소생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큰 암을 치료하기가 되게 힘들다. 결국 민주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뭔가 야, 저 당이 뭐 저래 맨날 뭐 돈봉투 사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김남국 그렇지만은 뭔가 역동성이 있고 뭔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우리 당은 변화에 대한 기대감조차 없다는 거. 의원님. 이게 이거를 빨리 고쳐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게 당을 올바로 진단해. 당에 대한 충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니 이게 댓글에서 공천 포기하시나 뭐 이런 글들이 올라와서 제가 약간 좀 제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계속 질문하시죠. 듣고 싶어요. 지금 뭐 굉장히 표정이 밝으신데 민주당 상황이 녹록치는 작은 암이 많대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계속 질문하시네요. 여론조사를 보면 그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뒤처지는 결과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 수도권에서도. 제가 이제 당의 주요 이제 고위전략회의를 들어가는데 3-4개월 전에는 수도권 특히 서울이 더 안 좋았습니다. 더 안 좋았는데 한 2개월 전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또 양평 고속도로 문제, 또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있었던 해프닝들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수도권 민심이 좀 달라졌다고 하는 우리 자체 진단들이 있었어요. 다만 작년에 우리가 정권을 잃고 지방선거를 대패했던 그 기억을 잊으면 안 된다. 윤상현 의원님이 자당을 평가하듯이 민주당도 통합과 혁신의 2가지 바퀴를 정말 잘 굴려야지만이 내년 총선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차례 의원직을 역임하시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시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는 후진을 위해 용태를 결단하실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주실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당의 미래를 위해 불출마 결단을 내려주시고 당을 위해 헌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역시 또 못 들으셨을까봐 제가 대신 또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삼선 의원님, 후배들을 위해서 불출마 선언하시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회직과 제가 의회직을 맡은 바가 없고 아니 그렇다고 그래서 행정부에 들어가셨어요. 뭐 그렇다고 그래서 저분이 뭐 장관하신 분, 뭐 3선 이상 하신 분 이렇게 얘기했으면 또 뭐 그렇다 할 수 있겠죠.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하신 2번부터는 여러 차례입니다. 큰 선거를 앞두고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양 당이 항상 시도했었고 주요 시대적 화두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 말씀이 뭐 저는 뭐 그렇게 귀가 거슬리지 않고 물론 저를 향한 말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저 자신도 새로운 성장 동력, 어떤 새로운 혁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젊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 모두가 한번 반성하는 차원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깊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자꾸 넓히시네요. 그래서 그럼 제가 그만두면 나라가 정말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제안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 그렇습니다. 나이에 저는 저 말씀을 깊이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혁신안 중에 하나가 이제 당대표 투표할 때 대의원 투표권 박탈하는 걸 또 이번에 제안을 했더라고요. 권리당원 70에 여론조사 30. 그동안 이제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항상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친 이재명계로 가려는 소위 강성 지지층의 의견을 더 반영하기 위한 거 아니냐. 민주당의 혁신 이슈 중에 하나가 대의원과 일반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뭐 100대 1 이렇게도 얘기됐고 지금은 정리를 해서 한 60대 1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방향이 옳다라고 생각을 옳은 방향으로 하는 보십니까? 건데 다만 이렇게까지 대의원의 어떤 그 프리미엄을 주는 것을 근본적으로 없앨 정도로 대단한 혁신을 낼 정도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1대 10 정도의 표의 등가성을 좀 더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아주 대단한 혁신을 발표했는데 우리 당의 지도부는 물론이고 당원들의 공론을 통해서 결론이 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의원님께서 민주당 혁신위원장이라면 어떤 부분을 손대고 싶으십니까? 저는 만약에 혁신위원장이라면 이거는 건들지 않겠어요.
대의원 문제. 당대표 최고위원 뽑을 때. 요번에 혁신위원회를 만든 때가 6월 말이지 않습니까? 혁신위원회를 태동시킨 계기가 뭐냐. 일단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문제, 돈봉투 사건에 19명의 국회의원분들이 연루됐다는 의혹, 김남국 의원의 코인 파문, 이런 게 결국 민당의 리스크다라는 그 자체 진단하에 이제 혁신위를 출범했는데 대의원 문제가 결국 민당의 리스크를 훨씬 크게 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이게 아니군요. 우선순위는 아니다. 이런 대의원 문제, 이거는 전당대회가 내년 8월에 민당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다룰 문제지 지금 다룰 문제는 아니다. 네. 저는 거고 사실 대의원제라는 게 순기능이 많습니다. 민당 텃밭의 호남이죠. 그런데 대구나 경북이나 워낙 없습니다. 당원들이. 그래서 당원들에 대해서 대의원제를 통해서 전국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대의원제를 했는데 대의원제를 갑자기 없애버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께서 만약에 오는 유고사항을 대비해서 유고사항을 대비해서 권리당원들의 어떤 영향력이 클 수 있게끔 소위 말해서 친명 지도부가 들어올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당이 바로 서야 국민의힘도 바로 선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좋다. 알겠습니다. 빨리 네. 이걸 일단 낙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대 양당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네. 윤상현 의원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